네, 안녕하세요. 성공철배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서류 전형부터 면접 전형까지 정말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면접을 치른 취준생을 대상으로 면접 지출 비용을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면접 한 번에 평균 18만 5천 원을 지출하는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5만 원이나 더 늘어난 액수라고 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조금 그렇게 들 수도 있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옷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거나 빌리면 좀 계속 입는다는 가정하에 복장비를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네. 평균적으로 7만 4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네. 또 멀리서 오게 되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직 취준생 여러분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크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할 테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취직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취뽀를 하시려면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름날의 기적 시즌3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면서 한층 더 취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삼성전자 계열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자소서 부분을 조금 살펴볼 텐데 네. 함께해 주실 분은 자소서계의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십니다. 취업은 찾코치, 리포트계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드래곤볼 드래곤볼. 7개 모은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까지. 네.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앞으로는 대본을 꼭 확인을 하고 첫 장은 제가 확인 안 하는 편인데 마침내 드래곤볼이 모였습니다. 별명을 다 모았고요. 랩프라이 열심히 더 정진하고 날아가는 그런 강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타클로스는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금 배경에 해변 쫙 깔려 있고 여름날의 기적인데 또 산타클로스가 한 분 오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활약을 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2018년도 상반기 삼성그룹 공채 소식은 조금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대상이 아닐까 싶은데 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20계열의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었던 계열사인 만큼 조금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차코치님이 보시기에 이번 삼성계열의 20계열 계열사들의 상반기 공채가 조금 한마디로 어땠다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드린 멘트에 따르면 이제 모두의 축제, 편 걸리지 않은 게 숙제 뭐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네. 실제로 웬만한 20계분들은 무조건 다 한 번쯤은 지원을 하는 삼성그룹의 20계열 회사들입니다. 이를테면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세제수 채용이 있었을 것이고 전기도 전년 대비 뭐 20% 이상 채용이 상반기 때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뭐 1000명 단위 규모의 많은 채용이 있었다는 점에선 뭐 축제이긴 한데 붙을 사람만 붙었죠. 그래서 뽑는 사람을 뽑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했고요. 많은 단위의 채용이 거의 뭐 우리나라의 여타 기업들 다 몇 개 기업을 합쳐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삼성그룹의 20계열 회사들의 채용을 따라오진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고 또 많은 전략들이 오고 갔던 상반기인데 좋지 않았던 점은 약간 너무 현실적인 접근을 했다거나 또 너무 이상적인 접근을 해서 현실적인 접근이라 한다면 본인과 맞지 않는데 단지 합격의 어떤 성공 여부만을 이유로 지원을 했다거나 또 너무 또 TO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접근으로서 뽑는 규모가 적은데 그냥 들이밀어서 지원을 한 그런 좀 안 좋은 지원 전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많이 뽑긴 했지만 전략도 중요했고 자기소개서의 문항들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결과가 중요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 조금 이러한 채용 기조가 유지될지 아닐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지가 분명 될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4번 문항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자기소개서가 기존엔 3개 문항이었다가 문항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업 부문에 따라서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게 접근되는 그런 문항들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문항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면 일부 변경돼서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어떤 변별력 그리고 쉬워지고 있는 어떤 G사트 문제, 어떤 변별력도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조정이 안 될지라도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평소에 학습을 좀 해주셔야
다른 분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면접까지 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게 전략도 중요하지만 자소서도 접근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이 자소서의 비중이 조금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최근의 경향은 좀 어떤 편인가요? 확실히 그 사회 이슈를 물었던 최초의 회사답게 시사 이슈적인 것들도 좀 변화를 줬던 것이 2010년대 초중반의 어떤 이슈였고요. 네. 그리고 지난 상반기 때와 같이 4번 문항에서 직무적인 어떤 강점이나 유관 경험을 보기 위한, 즉 직무 중심의 채용에 좀 적합하게 나아가겠다는 어떤 노력이 보였다는 점에선 이전과는 다른 변별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2015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쉬워지고 있는 삼성 인적성 시험과 비교한다면 자기소개서의 변별력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썼던 기억이 나요. 저 때는 되게 쉬웠거든요. 그냥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 취미 특기. 이건 불변입니다. 40자, 50자씩 쓰는 거. 요거 말고 그냥 지원 동기에 가까운 얘기들을 그냥 간략하게 적고 저 때는 이제 인적성을 먼저 보고 그게 통과된 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에세이를 작성했던 시기였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상전벽해 수준이죠. 아무래도 변별력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소서에 대한 변별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준생들의 경험이 조금 한정적이고 이걸 다시 좀 작성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네. 기존에 조금 재지원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복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좀 들고 싶긴 한데 사실 매번 들었던 공국 비유라서 매번 우리면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하긴 그렇고요. 네. 그냥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읽는 분이 또 읽는다는 어떤 기조는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새로운 이슈나 내 자기소개서의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3번 사회 이슈 같은 걸 작성해야 될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본인이 정확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 아래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뭐 그런 노력들도 없고요. 그리고 1번 문항에서 분명 회사 지원 동기를 적어야 되는데 좀 올드한 접근들, 그러니까 예전에 접했던 내용인 그 이전 차수 때 했던 지원서의 내용이 불과 6개월 1년 사이에도 세상 이슈라던가 본인의 어떤 직무 안에서 혹은 회사의 어떤 이슈는 바뀌기 마련인데 동일한 내용으로 거의 같게 접근한다면 그건 좀 불허하겠죠. 회사의 현황이라든가 본인이 할 이야기의 컨텐츠나 경험 정리를 좀 해놓았다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붙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면접장 갔는데 임원 면접 때 혹시나 임원분들 중엔 동일한 임원분께서 6개월 뒤에 또 면접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께서 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그 내용 가지고 또 뭔가 상기를 시키신다거나 뭔가 좀 공격이나 압박을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땐 약간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의 특징을 알아보고 회사 입사를 위해서 방향 설정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먼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구직자들이 느끼는 삼성그룹의 자소서 난이도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상, 네. 일단 그 중상 중에서도 이게 섞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중상이라는 의미고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많이 안 해본 취업 준비가 이번에 처음이신 분들, 그 공채가 들어와서 쓰시거나 아니면 4학년 2학기였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이 쓰실 때는 굉장히 좀 난해하셨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인 2번 문항을 1,500자 가까이 적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처음 적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성장 과정을 적을 때 상당수가 좀 본인의 강점이라든가 가치관이 좀 다져지고 길러왔던 쪽에 얘기를 해주기에는 본인의 경험들 자체가 아예 없거나 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너무나 단편적인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경험 혹은 학교 때 공부했던 얘기나 뭔가 자격을 취득하고 달성하고 학점을 좋게 받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로만 성장 과정을 쓰다 보니 1,500자가 남거나 글자 수가 남거나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덜어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DS 부문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분들의 경우는 반도체 관련 업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는데 억지로 내용을 끼워 맞추려고 자료를 찾다가 지쳐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일들도 왕왕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깊을수록 작성이 좀 용이한 편인데 쓸 얘기 자체가 없거나 네. 고민 자체가 안 돼 있는 분들일수록 작성이 어려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좀 분명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500자 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핵심만 잘 적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삼성그룹 자소서의 공통 항목을 살펴볼 텐데 네. 계열사와 직무별로 상의했던 문항들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항목에서는 지원자들이 좀 어떤 문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나요? 일단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지원을 했던 분이라면 지원 동기는 쉽습니다. 오히려 4번 문항의 직무 지원 동기 부분이 1번 문항의 지난 공채 때까지, 그러니까 18년도 상반기 이전에 17년도까지 지원을 한 번 하셨던 분들일수록 1번 문항에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녹여냈던 분들이 그걸 떼어가지고 4번 문항에 이제 지원을 적어야 되다 보니까 1번 문항의 700자가 글자 수가 좀 남거나 좀 곤혹스러워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덜어 있었고요. 다른 의미에서라면 이제 지원을 처음 하는 분들일수록 그 지원 동기 자체가 없거나 해당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단편적인 팩트로만 내가 본인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동기 문항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이 성장한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될 문항인데 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익숙치 않은 취업 초심자들, 초보자분들은 내 할 얘기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한 번 떨어진 분들의 경우는 내가 이걸 왜 떨어졌는지가 혹시 이번 문항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경험을 다른 걸 좀 생각하고 끄집다가 결국 안 읽던 문학책을 읽게 된다거나, 왜냐면 인물이 나와야 된다거나 뭔가 나에게 영향을 준 가상의 인물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들 통해 내가 좀 뭔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글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1, 2번이 쓸 얘기가 없는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작성하는 데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 대비 오래 걸리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지원 동기랑 성장 과정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항목이고 그럼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쓸만했다, 좀 쉬웠던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지난 즉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3번 시사 이슈 묻는 문항에 글을 적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정보도 많이 발달돼 있고 검색을 조금만 하고 내가 기사를 조금만 더 심도 있게 본다면 이 3번 문항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3번 문항에 대해서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취업 전문가들은 전국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소서 문항을 컨텐츠를 다루는 분들도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분들의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언급해주는 어떤 멘트나 내용들을 그대로 학습을 하는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구직자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번 문항에서 변별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던져드려도 돼요, 사실. 뭐 요즘 비트코인 핫하니까 비트코인 쓰세요. 배터리 사업이 화랑이니 2차 전지의 미래에 대해 쓰세요. 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거 이슈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다 어디서 학습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자료축과 그대로 팩트를 한 10줄, 12줄 나열한 다음에 이 현황 속 나는 앞으로 어때하리 뭐 이러면서 그냥 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류의 접근을 한 게 틀렸다가 아니라 전국에 굉장히 많은 구직자분들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을 지원함에 있어 그런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좀 본인이 접근하기 쉬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이슈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게 정리가 이미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되어 있는 분이라면 3번 문항 작성이 오히려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생각조차 안 한 채 정보의 그 습득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면 3번 문항이 도리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면에선 양날의 검 같은 문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삼성그룹 계열사 자소서를 보면 1번 항목이 성장 과정으로 1,500자를 적는 항목인데요. 네. 지원자 입장에서는 조금 작성을 할 때 1,500자를 꽉 채우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좀 내용은 다 못 채우더라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지 좀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능하면 많이 채우는 게 좋겠죠. 뭐 관심의 어떤 척도 아니겠습니까? 1,500자를 적으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1,500자 적으라는데 1,000자 적으면 어떨까요? 조금 약간 그렇죠. 근데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분명 글자 수에 대한 핸디캡이나 어떤 필터링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관심을 표현하는데 글자 수가 남는다고 한다면 관심의 정도가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1,500자에서 한 1,000자에서 1,200자 정도는 최소한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1,500자 분량만큼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건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중요한 얘기들로만 적당히 적고 적당한 내용으로 한 2, 300자 남긴 채 글이 마무리된다면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한 1,400자 정도는 적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 작성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를 작성해라 이런 항목인데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많은 기업들을 쓰심에 있어서 내가 이 기업에 어떻게 기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입사 이후엔 그 기여를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기재해 주는 것이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적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뭐 그런 뻔한 얘기 하려고 제가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분명 아닙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합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할 만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할 만한 이야기가 지원 동기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원할 만한 이유의 요인에 그 회사의 뻔한 이야기가 점철이 되어서는 안 된다겠습니다. 그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무슨 CES나 뭐 MWC 이런 해외 유수의 어떤 가전 박람회라던가 모바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다루는 어떤 포럼이나 내용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끌고 오는 것도 솔직히 별로고요. 오히려 채용 설명회를 다녀오고 느낀 점을 적는 게 차라리 차별화가 되고 신박할 수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접근으로서 지원 동기의 앞부분을 채운다면 그거는 안 적으니만 못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굳이 왜 삼성전자여야 되는가의 이유를 다른 기업과 달리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넘버원을 다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 삼성전자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접근하기보단 본인의 강점이라던가 본인이 이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준 계기에 좀 방점을 두시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입사 후 포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계획을 짜라. 그래서 뭐 단기 포부, 장기 포부 이렇게 적으라는 분들이 왕왕 계신데요. 분명한 사실은 명확한 어떤 본인의 직무 안에서의 혹은 회사 안에서의 목표라도 좀 하나를 분명히 좀 키워드라든가 문장으로 적어주는 소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도 좋으니까 하나의 계획이라도 좀 제대로 적어주시는 것, 그 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글자 수가 모자라야 되는 문항입니다. 글자 수가 남는다고 하신다면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남이 할 만한 얘기는 최대한 배제해주고 내가 지원을 할 만한 계기에 좀 초점을 두어서 다른 분과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입사 후 포부를 명료하고 조금만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적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4번 문항 중심으로 직무 지원 동기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경험 기반으로 묻는 문항들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굳이 경험을 나열해서 이 직무에 내가 적합하다는 걸 1번 문항에 적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점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장 과정 두 번째 항목도 보면 묻는 방법부터가 조금 특이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을 포함해 기술한다. 조금 어떤 식으로 기술할지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일단은 괄호 안에 있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하다 했는데 살면서 우리가 작품이라는 걸 과연 만난 적이 몇이나 됩니까? 특히 인문계 분들이 아니라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이런 이공계열 회사들의 절대 다수가 이공계 분들 아닙니까? 문학작품이라든가 인문학적인 접근을 했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억지로 이런 가상인물부터 떠올리는 습관은 혹여나 있으시다면 좀 버리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때 만났던 많은 은사님들이 계세요. 석 교수님, 박 교수님, 뭐 다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 감화받고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굳이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빠진 채 이야기가 너무 간략하게 뻔하게 기술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거나 혹은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했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 지원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했구나, 성장했구나라는 게 좀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뻔한 인물로부터 뻔한 성장의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건 좀 지양해 주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열정적이지 않았다가 열정이었다고 한다거나 뭔가 좀 막연한 이야기들로 좀 점철이 되는 것들 혹은 꼭 극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지나가다가 뭘 마주하게 되고요. 뭘 갑자기 안 보던 뉴스를 봐고 갑자기 뭔가 영향을 받는 뭐 이런 좀 일들은 좀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극적인 요소는 좀 빠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어릴 적 이야기도 좀 불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시게 된다면 언제적 이야기를 써야 될까요?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유치원 때 얘기를 쓰면 설득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인으로서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이르는 이 시기에 구직자를 뽑기 위해선 이 사람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던 시점이란 게 있기 마련이고 기간이란 게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어릴 적 얘기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이전 얘기는 최대한 빼주실 것을 좀 진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외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현재 그런 학부의 선택이라든가 학과의 선택이나 이 이후의 활동들에도 영향을 끼쳤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일화가 있다면 그건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어디 글라이더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글라이더라는 게 있나요 요즘? 그때는 있었는데. 무슨 고무동력기 비행기. 네, 맞아요. 정말 추억의 게임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 상 받았던 걸 토대로 과학은 나의 힘 이러면서 뭔가 400조 정도를 채우는 글쎄요. 그런 접근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할 얘기가 도저히 없다면 차라리 이공계 분들이라면 팀 프로젝트를 했다거나 아니면 공모전 나가셨던가 아니면 논문 때 했던 이야기도 일정 부분 채워줄 요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어쩌면 성장 과정이요. 지금 이 순간도 성장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험들 위주로 한번 기재해 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영향을 끼친 인물에 자신의 부모님을 적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부모님은 위대하죠. 부모님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다만 나열하면 안 되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이야기 구성의 패러그래프로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채 우리 아버지 완전 성실, 나도 성실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면 어떡하지 너? 진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이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해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슈는 굉장히 많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정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노조가 없다 보니까 뭔가 친기업적으로 글을 적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기업의 관점으로 글을 쓰셔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면접까지 고려하는 부분이 이 3번 문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기업이기도 하거니와 면접 전형을 하루에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네. 뭐 PT라든가 이런 전형들은 차치하더라도 임원 면접 때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을 보고 질문을 할 텐데 질문거리의 요지를 3번 문항에서 한 번쯤은 본인의 방점을 찍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누구나 할 만한 이야기들로 3번 문항을 채운다면 좋지 않겠죠. 자, 지금 느껴지십니까? 1번 문항도 그렇고 2번 문항도 그렇고 3번 문항도 그렇고 남이 할 만한 이야기를 적으면 적으실수록 본인의 서류가 통과되고 인적성이 통과돼도 면접 때 불리해집니다.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두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최소한 3번 문항은 좀 누구나 할 만한 뻔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할 만한 뻔한 얘기가 뭔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 만한 뻔한 얘기인데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되겠죠. 면접까지 고려하신다면. 근데 할 만한 뻔한 얘기인데 내가 아는 게 없다. 그러면 적는 걸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이후에 공부를 충분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사상식적인 얘기로만 범위를 좁혀도 기본적인 무슨 4차 산업혁명이라거나 뭐 로봇의 일상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겉핥기로는 다 알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이거의 어떤 매출의 영향이라던가 가전제품 간의 어떤 혹은 사물인터넷 간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책임을 지라 이거죠. 내가 적은 내용만큼 면접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내용 공부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닐 거면 애초에 이슈 자체를 좀 가볍지만 차별화되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도 상반기, 즉 17년도 상반기 때 제가 많이 추천했던 건 사실 그 터치하기 싫어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컨택트하는 걸 원치 않는, 이를테면 뭐 과잉 친절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것들이 한동안 트렌드의 어떤 기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랄라블라라던가 올리브영 같은 데 가게 되면 여자분들이 이제 뭐 반갑습니다, 올리브영입니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와서 말씀들을 거시죠, 그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좀 싫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뭐 점원이 아예 뭐 인사만 하고 거의 뭐 접근을 안 한다거나 묻는 질문에 맞게 어떤 특정 어떤 그 가격표에 상세한 설명이 좀 나온다거나 하는 식의 컨택트에 대한 걸 거부하는 언컨택트에 대한 문화들을 좀 얘기를 했었죠. 이건 사실 좀 가벼운 문화지만 그 회사가 추구하는 상품을 구매할 사람에 대한 어떤 트렌드나 파악에 초점을 둔 그런 어떤 키워드와 어떤 트렌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1년 전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면 많은 애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남이 할 만한 얘기에 차별화가 될 만한 걸 좀 찾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너무 많이 찾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아는 얘기를 혹시 시사 이슈나 사회 이슈로 적으실 거면 알 거면 제대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혹은 내가 모르는 얘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친기업적인 정서로 가서 뭔가 좀 노조 문제라든가 무슨 통상 이슈, 법인세 뭐 관련된 이런 여러 이슈들의 얘기를 친기업적으로 할 거면 정말 친기업적으로 제대로 내용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지 아닌지 솔직하게 한번 본인이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통 항목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부 직무마다 좀 상이한 질문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크게 DS 부문이랑 CIM 부문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네. DS 부문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지원 직무에 대해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서술하고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전공 능력 측면 중심으로 적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항의 특징이라 한다면 결국 직무 지원 동기를 묻겠다라고 대놓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기존 공채 때는 1번 문항 안에서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적어야 됐던 일이 벌어졌었죠. 이런 직무적인 강점을 표현하기에는 글자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대놓고 4번에서 묻기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소제목이라든가 문단 첫 줄에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직무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혹은 채용 설명회, 혹은 담당자, 혹은 현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꼈던 건 이 직무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이런 업무 내용을 담당한다는 점에선 우리 사업 부문에서는 이런 역할의 의미가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 뒤로 본인이 적합한 어떤 사유를 전공 측면에서 대화달라고 한다는 점에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의 이야기에 맞는 연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의 내용을 하는구나. 아, 이 직무는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아, 그럼 뭐가 필요할까? 혹은 어떤 측면이 중요할까? 지식적 측면인가? 업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좀 구조화 능력이 중요한가?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가? 여러 직무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겠죠. 오늘 그 직무를 소개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인지했고 내가 인지한 내용에 맞게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되겠습니다. 관련 경험에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경험을 말씀하시는 건 틀린 건 아닌데 이거를 접근할 때는 조금 좀 뭐랄까요? 나열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결과 위주의 기술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DS랑 이제 CIM을 나눠서 했을 때 DS는 이렇게 직무 지원 동기를 대놓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CIM 자소서는 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예, 뭐 이제 국내 영업이나 해외 영업 그리고 뭐 회로나 재료 관련된 개발 쪽 이렇게 좀 분야마다 직무마다 자기소개서 문항이 조금씩 상이 있는데요. 조금씩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은 CIM 국내 영업의 경우는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이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어진 성과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써달라 괄호 열고 당시 상황, 해결 방법, 결과 이런 전형적인 경험 기반의 어떤 해당 직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는 문항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회사가 꼭 뭐 백색가전은 LG이기 때문에 뭐 여기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규정을 짓고 싶지 않고요. 확실히 영업 성과가 나야 될 시점이면 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영업 성과에 적합한 인재 구성원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고자 직무 관련 경험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무 관련 경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검증하기에는 사실 변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어진 성과를 달성했다. 결국 성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선 제한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한 어려움이 존재해야 됩니다. 시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인원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지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뭔가 직무 관련 경험 안에서 제한 요인들, 제약 요인들을 딛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거나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이야기들이 글에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묻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외 영업 직무의 경우는 역시나 타이틀 그 자체로 해외 필드에서도 삼성전자의 이 CEIM 부문에 각 사업부별로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관련 콘텐츠들이 어떻게 구매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이러한 문항을 묻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요. 하면 안 될 걸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현지에 나가서 공부했던 이야기는 좀 빼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확실히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이 꼭 학업 상황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문제 상황 혹은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뭔가 서로가 약간 대립을 했거나 뭔가 의견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이야기가 일반적이고 좋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개발 관련 직무에서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과제가 어려웠고 해결 과정 그 자체를 좀 편하게 했던 이야기 위주의 결과 위주로 서술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품질 서비스나 생산 기술 같은 경우는 실험 과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과제를 기술적으로 개선한 경우, 기술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던 상황 아래서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한 걸 느끼고 관련 지식이나 내용이 인풋돼 갖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시게 3단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노동도 필요하겠습니다. 유관 경험이 생명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직무별로 상의했던 질문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좀 삼성그룹 20계열사의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취준생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 회사는 정말 골고루 묻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를 묻고 있고요. 본인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경험을 또 묻고 있습니다. 시사 이슈도 묻고 있고요. 골고루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본인이 과연, 그러니까 삼성전자여야만 하는 이유를 정리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내용을 단편적인 직무 소개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시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적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직무는 책임감이 많이 필요한 직무 같아. 이 직무는 내가 좀 대표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 내가 회사의 대표라는 느낌으로 내가 CEO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업무에서 하는 성격과 역할의 내용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좀 손으로 써보시거나 별도의 좀 저장 창고를 꼭 마련해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자입니다. 1번 문항은 회사 지원 동기, 4번 문항은 직무 지원 동기, 2번 문항은 본인의 가치관이라든가 유관 경험이 없더라도 본인이 어떤 구성원, 삼성의 구성원에 해당되는 자질에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에 보기. 하다못해 인재상의 삼성전자의 경우라면 인재상에 해당되는 인간미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런 면면들의 어떤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3번 문항은 당연히 뻔하지 않은 주제면 좋고 뻔한 얘기할 거면 제대로 준비하자. 그래서 좀 종합적인 관점 아래 여러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기운을 내주시고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분명 한두 번 떨어진 친구들이 계세요. 3번 떨어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거의 뭐 지원을 또 한 해 만에 이런 고민들이 계신데 이 실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기회를 충분히 주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패는 걸음 같은 거예요.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비료 같은 거니까 뭐 좋은 토양일수록 좋은 어떤 나무일수록 어느 정도 비료가 좀 적절히 들어갈 때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실패라는 좋은 비료가 여러분의 단단한 취업의 성과에 어떤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만 더 기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 공채에서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테고 지금 정말 눈물을 네. 머금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계열사들의 전형별로 좀 탈락의 고배를 마신 분들한테 좀 계열사별로 탈락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그렇지 않은 계열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떨어진 분들은 서류에서 떨어졌다면 사실 오늘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각성해 보시고요. 인적성에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변별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커트 점수, 적성 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늦어도 8월 15일 전까지 이론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문제풀이를 주말 중심으로 일요일 날 오전에 혹은 점심 때 긴 시간을 두고 2~3시간씩 문제풀이하는 루틴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닌 계열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히 문과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뽑는 인원이 적었어요. 핑계 요인이 생겼네요, 그죠? 좋은 의미로서는 그렇지만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준비를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덜 하신 겁니다. 본인의 노력을 폄하하겠다가 아니라 노력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니까 좀만 더 신경 쓰는 노력들 그리고 어떤 좀 일정 관리들 해서 삼성 취업은 무조건적으로 면접까지는 꼭 가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주시면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응원의 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의 산타클로스 리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열리라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 마. 왜 저래?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받겠습니다. 어.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진욱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 기업은 수원시 영천구 메탄동에 위치한 주 한양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및 부수업체로 채용 분야는 승강기 설치 정비원 2명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및 부품 교체 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 요건은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자로 자체 점검자 교육을 수료하고 차량을 소유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승강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 면접 시 협의 조정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강기 설치 정비원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업체는 수원시 권성구 우목천동에 위치한 사만환경주이며 채용 분야는 기계도면 설계와 제작,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계설계 기술자 1명입니다. 지원 요건은 초대졸 이상 학력 및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소지하고 3D 입체 설계가 가능해야 하며 건축 및 기계공학 계열 전공자와 운전 가능자, 공모전 입상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 연 2,700만 원까지 면접 시 협의 조정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7월 14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계설계 기술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임진욱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 범원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모바일 E&M에 대해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인사 총무 업무, 일반 경영 지원, 구매 및 자산 관리 등 일반 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3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무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BH에너지에서 마케팅 부문 팀장급 1명, 팀원급 1명, 총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신입과 경력 모두 모집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마케팅 기획 및 바이럴 마케팅 부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포토샵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000에서 3,5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케팅 부문에서 팀장급과 팀원급 1명씩 채용한다고 합니다. 총 2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이니까요. 지원하실 때는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박가일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불편부당한 일들이 많이 겪었을 텐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취준이 안방 대감입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저희도 7월을 맞아서 이제 하반기 공채 특집을 하면서 이제 좀 취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송쌤도 컨설턴트로서 취준생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응원의 말씀한다면 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상시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 7월을 봤을 때는 좀 다른 것보다는 전략적인 준비, 그다음에 최근에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보고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비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진원 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요 한 A 기업이 연이은 채용 갑질로 취준생들에게 지금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또 채용 갑질이 주제로 나오면 저희 또 4명 다 열받아서 좀 진행할 것 같은데 어떤 안건이 있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한 가구업체인 A기업에 잇따른 채용 갑질로 시끌시끌한데요. A기업은 지난 4월에 채용 모집 공고를 정규직 신입 경력 수시로 낸 뒤에 1차 합격자들에게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합니다. 실제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당시 모집 공고를 보면 고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A기업의 관계자는 원래 회사 방침이 정규직 채용이 아닌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이었다면서 중간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노출됐고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공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기업의 채용 공고를 채용 사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만 표기하면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이에 취준생들의 반응은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준생들은 정규직으로 알고 2달 가까이 전형을 치러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규직으로 잘못 표기된 채용 사이트 채용 공고만 108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어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 많은 채용 갑질은 송쌤과 함께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A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채용 갑질,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합니다. 네.
송쌤, 취준생 입장에서는 참 하루하루가 아까운데 이렇게 2달 가까운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이 기업만 해도 이런 사례가 좀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고용 형태뿐만이 아니라 지금 월급여도 최저임금보다 그 한 6천 원이 많은 156만 원, 158만 원으로 뒤늦게 통보가 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용 처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취업 커뮤니티에 보면은 그래서 최종 면접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글들도 지금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게 기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취준생 각자가 뭐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좀 적당하다, 내가 갈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할 텐데 이게 연봉도 채용 형태도 다르다고 하면은 솔직히 내가 생각한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기업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16년에 청년 인턴 그리고 SC 영업관리직을 뽑은 뒤에 정규직 전환 조건을 걸고 인턴 기간 내에 월 매출액을 매출 목표를 6,500만 원으로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도 이와 비슷하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의 목표를 인당 매출액으로 지금 제시를 하면서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휴일 산행이라든지 교육을 진행하는 등 되게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과제를 네. 줬는데요. 지난달에는 영업직 수수사업 6명 중에 6명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채용이 해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5천에서 6,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정규직을 조건으로 걸어도 좀 채우기가 힘든 수준임은 분명한데요. A기업 쪽에서는 조금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A기업은 아마 그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습 기간 내에는 합법적으로 수습 해지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매출 달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습 때부터 그렇게 했다. 그리고 좀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중에 목표를 달성한 일부 신입사원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쨌든 회사 측 입장에서는 매출 달성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뭐 당연히 중요할 텐데 이게 대기업 연봉보다 많은 5천에서 6,500만 원을 매출 목표로 삼는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벅찰 것으로 공감이 되거든요. 이 정도의 매출을 제시하는 게 A 기업이 좀 합당하게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동종업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동종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영업 압박이 지나치다는 평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한 가구업계 관계자는 이 기업이 동종업계 대입해서 급여가 많은 편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매출 목표가 너무 높아서 이직률 자체도 상당하다고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악명이 좀 높은 그쵸. 기업이었군요. 네. 합당한 조건도 조금 아닌데다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 이직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조금 알기로는 이 채용 사이트와 기업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뿐만이 아니라 급여 수준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회사의 내규에 따른다든지 협의 후에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급여 조건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 채용 인원이라든지 채용 부서 그다음에 근무 지역을 얼버무리거나 적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 취준생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보호받을 수단도 없고 이거를 공고해야 되는 또는 그런 의무도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좀 받는 것은 저희 취준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줬던 첫 번째 안건을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채용 모집 공고 자체를 정규직, 신입, 경력 수시로 내고 났는데 또 이게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계약직으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갑자기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고 이거를 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원래 회사 방침이 정규직 채용이 아니었다. 원래는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이었는데 이게 실수였다. 실수여서 이거를 네네. 다시 수정을 한 것뿐이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했는데 이런 거를 좀 이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거나 이거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제재할 수 그렇죠. 있는 왜냐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취업 준비생들은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시기에 이런 오정보들은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정보가 오정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직업안정법 등에 보면은 이 임금 조건이라든지 정규직 여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잘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뭔가
오류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민간 포털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고에 대해서 되게 취준생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그 알 권리를 위해서 또는 이렇게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채용 공고 안에는 임금 조건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한 사항을 제가 발견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기업에 대해서 아까 동종업계의 평가가 굉장히 악명이 높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는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못 내면은 4개월 만에 해고를 바로 해버리는데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지금 보호법이 제정을 중이긴 하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기업들의 기업 문화라든지 취준생에 대한 인식, 사회적인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이 다해져야지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네. 아마 제가 지금 예상컨대 2, 3년 내에는 취준생 보호법이 발의가 되고 사회적인 책임감들이 다 높아지면은 그때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듣기로는 이런 악명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약서를 깔끔하게 정말 깨끗하게 엄청 꼼꼼하게 작성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지원을 할 때 그 계약서들을 정말 자세히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취준생들이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어떤 노력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작성을 할 때 보통 기업에서는 그냥 주고서 사인해라고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주지 않고 보통은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좀 알아보고 사인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그 검토할 시간을 주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임금에 대한 조건 또는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 안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전에 인지가 안 됐다고 한다면 면접장에 들어가서라도 이 부분은 내가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또는 임금이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수준인데 그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좀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권리를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취준생들이 근로계약서를 딱 받아서 쓰기를 시작해서 이제 좀 눈치가 보이더라도 천천히 읽어보는데 이상한 부분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은 이거를 이게 왜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데 왜 이렇게 돼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 너랑 계약 안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어쨌든 그런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가 있었고 그것이 나한테 불리했다면은 그것은 서로 간의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이런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른 기회가 박탈됐다. 그럴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을로서 또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채용 시장의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A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현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희망을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송쌤의 의견을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 한 이제 반년 정도 돼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도 이 취업준비생의 알 권리라든지 그다음 면접 갑질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지금 개선이 좀 돼가고 있는 거를 현실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로 나서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불합리한 채용 방식에 대해서 또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부분 개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이 채용 관련해서 개선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선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고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기업, 정부에서 이런 것들 알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희가
채용 갑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송쌤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느려요. 이런 취업준비생의 이런 권리 개선이. 그 이유는 지금 이런 권고들이 정착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외 사례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이 됐고 또 이런 법안들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그때는 어쨌든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런 취업 관련해서 방송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도 저희가 말할 기회를 안 줘서 지금 앉아서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을 텐데 저희가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신세미 캐스터의 촌철살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취준생은 의릴 수밖에 없는 게 참 아쉽고요. 또 부당한 일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뭐 회사 쪽에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피해보는 건 취준생이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한 2달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서 법이 제정돼서 취준생들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취준생 입장에서 권리를 토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송진원 컨설턴트님,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